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해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 한반도에서 구현되었고, 세계 최고 선진국들이 벤치마킹하려 했지만 한국인의 DNA가 없어 포기한 물 관리 시스템, 서구 강대국들의 최고 두뇌들마저 해독 불가능한 우리만의 기술 체계에 세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해도 구현할 수 없는 동양의 신비.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런 다이브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과 환경정책을 전공하며 세계 각국의 강생태계 복원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어요. 바다처럼 넓고 자유로웠던 그 캠퍼스에서 최첨단 위성 기반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모델을 시뮬레이션하며 보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현재 저는 CNN 소속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일하며 전 세계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중동의 분쟁 지역을 취재하기 위한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모든 계획은 단 한 통의 호출로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편집장이 내민 출입국 서류와 간단한 메모 한 장에는 서울과 수자원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농담인가 싶었죠. 전쟁의 참혹함을 눈으로 목격하고 에너지 패권의 흐름을 쫓아다니는 내게 아시아의 한 도시의 물 관리 시스템을 취재하라는 지시라니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반론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명령은 곧 실행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쾌감과 무력감이 동시에 일어났고 제 경력을 이런 무미건조한 주제에 써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미국 내에서도 아직 다 담지 못한 최첨단 환경 기술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지금 한국이라니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 한국수자원 관리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지만 곧바로 수없이 많은 한글 기사들과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몇몇 영문 사이트들을 대충 훑어본 뒤 금세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물은 어디서나 같은 H2O일 뿐이고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라 자부하는 미국의 시스템보다 특별할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감정을 잠재우려듯 음악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의 도시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멀어지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라고요.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는데 미국의 낡은 공항들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처음 마주한 거대한 유리창과 쏟아지는 자연광,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사방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연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피로에 절은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나오자 환한 미소를 지닌 젊은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앨런 다이브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시 수자원본부의 배영우 연구원이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을 때 또 한 번 놀람이 밀려왔어요. 피곤해 보이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투명한 병에 담긴 황금빛 음료를 꺼내 건넸습니다. 긴 여행으로 지치셨을 테니 우리 전통음료 식혜 한 잔 드세요. 라고 권하는 배영우 연구원의 말에 의심스러운 눈길로 음료를 받아들었어요. 첫 모금을 머금는 순간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혀끝에서 터지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름 모를 이 단맛에 긴 비행의 피로가 마법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렸어요. 서울 시내까지는 지하철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해요. 배영우 연구원의 제안에 속으로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뉴욕의 쥐들이 뛰어다니는 지저분한 지하철을 떠올리며 내심 택시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공항철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다시 입이 벌어졌습니다. 반짝이는 바닥과 스크린도어, 시끄러운 소음 대신 조용한 실내,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에 고개를 절로 갸웃거렸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의 풍경이 스쳐 지나갈 때 배영우 연구원은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한강의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은 우리에게 그냥 물줄기가 아니에요. 라며 시작된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파란만장한 영화 같았어요.
1960년대 산업화 시절 죽음의 강이었던 한강이 어떻게 도시의 심장으로 되살아났는지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30년 넘게 강을 살리기 위해 땀 흘린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진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차창 너머로 드넓게 펼쳐진 한강의 진짜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상상했던 작고 더러운 강이 아닌 햇빛에 반짝이는 거대한 물줄기와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배영우 연구원이 이 강이 서울의 심장이라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그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서울시 수자원본부로 향하는 길, 배영우 연구원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한국인들에게 한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공간이라고 했어요. 홍수와 가뭄을 견디며 5,000년 역사를 함께 해온 생명줄이라는 말에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자원본부에 도착해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벽면 가득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한강 수질 데이터와 홍수 통제 시스템, AI 기반 예측 모델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초격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수질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혁신이었어요. 갑자기 제 안의 기자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아침에 공항을 떠날 때만 해도 세계 최강국 미국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는데 단 하루 만에 그 자신감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노을빛에 물든 한강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전에 없던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하게 될 이야기들이 어쩌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전할 이 이야기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한번 서울시 수자원본부를 찾아가 본격적인 취재를 하게 됐어요. 잠을 설쳐서인지 약간의 두통이 있었지만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꾹 참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배영우 연구원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오늘의 일정을 설명하며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관한 브리핑과 정수과정 견학, 시민들의 물 사용 문화체험 등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내심 의심 섞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 관리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할 리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어제 봤던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이 다시 한번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서울 전역의 수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좀 놀랐어요. 이런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은 뉴욕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박상철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서울의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은 350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했어요. 미국 EPA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말에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졌습니다. 순간 배영우 연구원과 눈이 마주쳤는데 미소를 띤 채 자료를 건네는 그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했어요. 건네받은 자료 속에는 서울 전역을 커버하는 6개 정수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1908년 미국의 기술 협력으로 시작된 뚝섬 정수장의 역사였는데 한국 최초의 근대적 수도 시설이 미국의 도움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더구나 그 이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전해온 과정을 보니 미국에 머물러 있는 뉴욕의 시스템이 오히려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박상철 팀장이 서울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자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에 수돗물을 따라 마시는 모든 한국인 참석자들의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심지어 배영우 연구원은 제 앞에서 2잔이나 연달아 마시며 물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브리핑 후 구의 아리수 정수센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배영우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서울시의 아리수 음수대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서울 전역의 지하철역과 공원에는 450여 개의 공공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음수대들은 실시간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며 매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지하철역마다 정말 이런 음수대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배영우 연구원은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며 각 음수대별 위치와 수질 검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공공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꼭 지하철역에 들러 직접 확인하고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한강변 도로를 지나는 길에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어요. 배영우 연구원은 저기에도 공공음수대가 여러 곳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하는 시민들이 언제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이러한 공공 인프라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철학적 접근이라는 그의 설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후에 방문한 구의정수센터는 1941년부터 운영되었다고 했는데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수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존 처리와 활성탄 역과 같은 고도정수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2015년 이후 도입되었다는 이 시스템 덕분에 수돗물의 맛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문득 궁금증이 생겨 시음대에 있던 물을 한 모금 마셔봤어요. 예상보다 깨끗한 맛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질정보센터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실시간 수질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원하는 가정에는 무료 수질 검사까지 제공된다는 말에 그 모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설명을 들으니 오히려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민 중심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뉴욕의 폐쇄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의심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통계 자료를 요구했어요. 배영우 연구원이 보여준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에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 1%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5%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낮은 수치였지만 상승세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영국의 86%, 미국의 56%에 비하면 한참 낮았지만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황혼이 내려앉은 한강변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뉴욕의 허드슨 강물을 그대로 정수해서 마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할까? 그러나 서울 사람들은 이 강물로 만든 수돗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진지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는데 샤워 후 무심코 수돗물 한 모금을 입에 대봤습니다. 분명 일반적인 물맛은 아니었지만 뉴욕 수돗물보다는 훨씬 깨끗한 느낌이었어요. 이전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아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고 한강의 홍수 통제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과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강이 마치 도시의 동맥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찾아본 서울과 뉴욕의 수질 관리 시스템 비교 자료에서 서울이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 취재가 단순한 의무가 아닌 흥미진진한 도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어요. 셋째 날 아침, 서울에 쏟아지는 폭우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짙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의 배영우 연구원이 오늘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한강 홍수 통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폭우를 뚫고 도착한 서울시 수방종합상황실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는데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강수량, 수위, 펌프장 가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인공지능이 강수량과 수위를 예측해 한강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최소 2시간 전에 경보를 발령한다는 설명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수위 정보와 경보가 전송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강변으로 향했는데 배영우 연구원이 우산을 쓰고 가리킨 곳에서는 도로처럼 보이던 구조물이 점점 물속에 잠겨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잠수교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홍수시 수면 아래 잠기도록 특별히 설계된 다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재난의 상징인데 이곳에서는 계획된 설계라니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경보음과 함께 자동 차단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안전을 위한 정교한 시스템임을 실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점심 식사 중 배영우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사진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라며 시작된 그의 설명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오염된 강물과 가난한 모습의 서울, 그리고 현재의 화려한 도시 풍경을 비교하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1961년 한국의 GDP가 고작 24억 달러, 1인당 GDP는 94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조 9천억 달러, 1인당 3만 6천 달러가 넘어 65년 만에 무려 700배나 성장했다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배영우 연구원은 이 놀라운 경제 성장이 한강의 수질 개선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어요. 세계은행도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렀던 이 성장 과정에서 깨끗한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사진과 그래프로 보여주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방식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CSO 시설까지 견학했습니다. 도시의 하수와 빗물이 섞여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이 시설은 영국의 템스강 관리 시스템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선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템스강 유역에서는 아직도 폭옷이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반면 서울은 철저한 수질 관리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물에 대한 철학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방문한 통합수자원관리센터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기상 정보부터 수위 데이터, 펌프장 가동, 수문 개폐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말하길 이 시스템 덕분에 최근 10년간 도심 대규모 침수 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했어요.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이 시스템이 결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치로 돌아온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빗소리를 배경으로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되새겨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강이 단순한 수돗물의 원천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첨단 기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뚜렷한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어요. 내일의 자전거 투어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창밖에 비 내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폭우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밝게 빛나는 하늘은 마치 어제의 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배영우 연구원이 준비해온 2대의 자전거와 함께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늘 뚝섬에서 시작해 선유도를 거쳐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투어를 계획했다고 했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여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강변 자전거 도로에 들어서자 순간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어요. 넓게 펼쳐진 강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강변을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공원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로 강변은 활기가 넘쳤어요. 이런 광경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도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잠시 쉬어가는 곳에서 배영우 연구원은 이런 시민 친화적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한때는 쓰레기와 오염물로 가득했던 강변이 어떻게 시민들의 쉼터로 변모했는지 그 과정에 담긴 끈질긴 노력과 도시계획의 비밀을 들으며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홍수 통제와 여가 공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설계였는데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세계 어느 대도시와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에서 단순한 발전을 넘어선 도시 설계의 근본 철학이 느껴졌어요. 뉴욕에서는 허드슨강이 도시와 단절된 존재라면 서울에서는 한강이 도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차이점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중간 휴식 지점인 선유도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배영우 연구원이 설명하길 이곳은 과거 수돗물을 만들던 정수장이었다가 2002년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강의 작은 섬에 들어선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경이로움이 밀려왔어요. 콘크리트 구조물과 자연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풍경은 그 자체로 역사적 쾌거라고 느껴졌습니다. 선유도를 천천히 걸으며 배영우 연구원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는데 본래 이곳은 선유봉이라는 아름다운 섬이었다가 일제강점기와 개발 시대를 거치며 원래 모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정수장으로 쓰이다가 2000년 폐쇄된 후 재탄생한 과정이 마치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어요.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자연이 다시 생태적 가치로 돌아오는 순환의 철학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녹색 기둥의 정원에서는 과거 정수지였던 공간의 기둥들의 담쟁이 덩굴이 감싸 자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간의 정원에서는 과거 약품 침전지였던 공간이 다양한 식물들로 가득 채워진 풍경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시간과 공간, 자연과 문명이 어우러진 철학적 공간으로 다가왔어요. 선유도 전망대에 올라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를 바라보는 순간, 이 도시와 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역사가 깃든 생명의 줄기였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다리이자 자연과 문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선유도에서 만난 김민준 사진작가는 한강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는데요. 그가 태블릿으로 보여준 다양한 표정의 한강 사진들은 매 순간 다른 얼굴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강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한강, 안개에 쌓인 한강, 노을이 물든 한강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그는 한강은 계절과 날씨, 시간에 따라 표정이 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내면도 변화시킨다고 말할 때 깊은 공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지점에서 한강을 촬영해왔다면서 한강이 아니라 자신이 변해왔다는 말에 묘한 울림을 느꼈어요. 그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한강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초월적 위상을 지닌 영적 존재 같았습니다. 오후에 햇살 아래 다시 자전거에 올라 여의도까지 달리는 동안 내 안에서 깊은 성찰이 일어났어요. 과거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들에서는 강을 오염의 원천으로 여겨 등을 돌리고 개발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숨쉬고 있었어요.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해 잠시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로만 여겼던 저의 무지와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인프라와 기술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깊은 철학이 담긴 한강의 존재 앞에서 기자로서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황금빛으로 물든 한강의 풍경은 마치 도시의 금자탑처럼 빛났습니다. 배영우 연구원이 조용히 야경을 제대로 보려면 저녁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강변 편의점으로 향하는 그를 따라가며 이게 진짜 취재의 끝이라는 생각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고르며 배영우 연구원이 꼭 한국에서 해봐야 할 경험이라며 라면을 추천했어요. 강변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 뭐가 그리 특별할까 의아했지만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매콤하고 담백한 맛이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어요. 배영우 연구원은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세계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별미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공감하며 국물 한 방울까지 긁어먹었어요. 라면을 먹으며 바라본 한강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강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배영우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내 서울의 다리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무지개 빛으로 물든 반포대교의 분수쇼, 강렬한 붉은색의 성수대교, 독특한 형태의 양화대교까지 각각의 다리가 지닌 스토리와 디자인 철학에 감탄했어요. 특히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는 장관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분수라는 설명을 들으며 물과 빛이 어우러진 춤사 위에 넋을 잃었어요. 배영우 연구원이 보여준 사진 중에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른 표정을 짓는 한강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 덮인 겨울 한강부터 벚꽃이 만개한 봄의 한강, 불꽃축제로 수놓인 가을의 한강까지 강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배영우 연구원이 미국에는 이런 강 문화가 없지 않냐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드슨강이나 포토맥강 주변에도 공원은 있지만 이렇게 도시 전체가 강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 설계의 차이가 아니라 물과 자연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의 차이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한강변은 또 다른 생명력으로 빛났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치맥을 즐기는 친구들로 강변은 활기가 넘쳤어요. 강이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깊이 융합된 문화적 공간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밤을 보내며 지난 며칠간의 취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메모, 녹음 파일을 하나씩 살피며 처음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뉴욕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과 한강의 시스템을 비교한 표를 만들면서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철학적 접근의 차이가 만든 결과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CNN 본사에 보낼 보도 개요를 작성하면서 어떤 단어를 써야 이 경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선진적, 혁신적이란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환경관리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도시와 자연, 기술과 문화,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철학적 성취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배영우 연구원에게 한강이 서울에게 갖는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던 배영우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한강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이며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줄기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배영우 연구원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는 웃으며 내가 한강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으로 전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과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 무관심과 편견을 안고 도착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내 인생을 바꿔놓은 깨달음의 장소가 되었어요. CNN 기자로서의 다음 보도가 아니라 진정한 메신저로서 전할 메시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그동안 아시아를 바라보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문명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술력만 보더라도 선진국들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그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실로 경이로웠어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 성공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지닌 정의 문화가 첨단 기술과 절묘하게 융합된 모습이었어요. 한강 관리 시스템에는 단순한 엔지니어링을 넘어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자연에 대한 존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배영우 연구원의 따뜻한 안내와 김민준 사진작가의 예술적 시선,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까지 한국의 진정한 힘은 이런 공동체 정신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세계는 서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찾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공존, 전통과 첨단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등 현대 문명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한 해답이 여기 한강에 흐르고 있었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의 기자로서 겸손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요. 한국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나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한강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리라고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방법,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 그리고 물 한 방울의 소중함까지 한강에서 배운 모든 것을 세계에 알리리라고 말입니다. 이번 취재는 끝났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설렘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비단 한강만이 아니라 이 땅에 흐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 안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그 목소리를 더 멀리,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바라봤던 한강이 결국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매일 지나치는 한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은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한강과 수돗물이 외국인의 눈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니 새삼 놀랍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진 것들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 한 방울의 소중함부터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방식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성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가끔은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어떤 모습을 가장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사실은 정말 특별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